도시 공간을 거주하고 도시 공간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순히 만들어진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도시 공간을 결정하고 전유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도시의 권리이지 않을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란 무엇인가요? 우선은 우리가 도시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세대들도 있을 텐데요. 도시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대 도시 국가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뭐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들이 마련되고 거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이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그 유럽의 도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에서의 도시야 그것보다 훨씬 더 역사가 짧은데요. 근 100년 정도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도시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도시에서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물음 참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불편을 느끼죠. 숨쉬기도 불편하고 걷기에도 불편하고 주거의 공간들도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러한 도시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에 접근하는 방법, 그 물음표가 우리의 도시는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물음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의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개념의 설명에 앞서서 우리 SDG에서 지속가능 도시를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 SDG 11번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 11번에서는 그 지속가능한 목표 중 하나인 도시와 이제 거주지 조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와 거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들을 보면 우선은 주거와 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접근들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교통. 그래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한 부분. 그리고 주거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 참여하고 통합적이고 그다음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에 살고 있는 빈민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그리고 도시 생활에서 필요한 물이라든가 자원의 접근성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하면 그냥 저는 내 아이가 살 수 있는 도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 우리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서울이든 대전이든 강주든 우리 아이에게 지금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에 동의하고 반갑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우리 그 지금 청년 세대들이 헬조선을 얘기하는 것들이 단순히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터의 문제들도 그래서 청년의 주거 문제들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나의 다음 세대가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살만한가? 그렇다고 하면 지속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 물음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도시라고 하는 게 공간이라고 하는 특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고 삶의 공간으로서의 도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광주는 지속 가능한 도시인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주의 지속 가능성은 아까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뭐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물리적이고 뭐 이런 그 도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 접근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물리적이나 자원적인 특성에서 강주를 보면 강주는 사실은 강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군 단위에 사실은 기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물도 우리가 강주 가정에서 강주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 멀리 주암호나 아니면 하순에 있는 동복호에서 공급받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영광이나 아니면 타 지역의 그 발전소에서 공급을 받고 있죠. 그리고 강주에 불어오는 뭐 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리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도 사실은 그 주변에 농촌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강주에서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평등하고 공평한 도시인가, 다양한 공공적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가, 누구나 그 집 밖에 나와서 집 안에 있는 살림살이, 집 안의 규모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집 밖을 나왔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지, 단순한 예를 들었을 때 우리 그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보다 자가용에 따른 수송 분담률이 높은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가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가용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도로 기반들은 훨씬 더 편리한데 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시내버스 안에서 타서 그 경험을 해보면 그 시내버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노인이거나 청소년들, 그래서 중간층은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도시에서 사회적인 그 공공서비스의 불평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나 물리적인 측면에 봐서도 사실은 지속 가능하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편 우리 강주에 뭐 많은 시민들이 매일매일 숨쉬는 그 미세먼지라든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도시의 이협, 열섬 현상이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만 봐도 점점 그 속도들이 빨라지고 점점 더 그 환경적인 문제들의 그 심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에 대한 권리는 그 68년 앙리 르페부르라고 하는 사회 철학자가 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자본으로 그 사고 팔 수 있을 정도의 뭐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도시를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앙리 르페부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면서 도시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어야 된다. 도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작품으로서의 도시. 그럼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시민에 대한 참여라든가 아니면 공간에 대해서 전유 시민이 해석하고 시민이 그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규정돼서 기계적으로 이 용도로 규정됐으니 이 목적으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주체가 돼서 그 공간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권리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도시를 함께 만들고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시장 상품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서의 시민의 권리, 그러니까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시민의 권리를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도시 생활과 관련해서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도시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도시 그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 참여권, 그리고 서로 다룰 수 있는 권리. 우리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너와 내가 다르다, 나와 타자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다양한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들이 도시 공간 안에서 그 수용되고 포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그 68년에 이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지금 상황과 비추어 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외국 국적의 거주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도시 거주자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그렇지만 이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의 권리들도 인정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그 르페부르가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도시라고 하는 게 누가 만들어주면 사실 이용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그 최근까지도 계속 되어 왔었는데요. 한 2000년대 정도부터 한국에서도 도시에 대한 권리가 그 서로 공유되고 이야기되고 학습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도시 공간을 거주하고 도시 공간을 그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순히 만들어진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도시 공간을 결정하고 그리고 전유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도시의 권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포용도시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도시의 성장이라든가 국가의 성장, 경제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사실은 빠르게 달려오면서 사실 낙수 효과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그 불평등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하고 그 떨어지는 물이 너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많은 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들을 함께 포용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포용도시나 포용국가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헤비타트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으뜸 구호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배제되거나 한쪽으로 사실은 밀어놨던 낙수 효과에 기다려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을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포용도시의 그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용국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포용국가, 전략회의, 이런 것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포용국가는 복지적 측면이 강한, 그래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케어의 확장의 개념으로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반면에 포용도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포용도시는 가치와 절차와 과정, 그리고 공간과 시설의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포용국가의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 아무도 도시의 정책이나 도시의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배제되는 이들이 없도록 그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가치적인 측면과 함께 절차와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포용도시는 이 도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시민 참여가 보장되고 시민의 결정권, 도시에 대한 결정권들을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공간과 시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용도시는 모두가 평등하게 공공 인프라를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을 통해 계층을 포함해서 모두를 위한 도시,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도시,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 모두가 접근 가능한 도시, 이런 부분들이 포용도시의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사례로 서울의 포용도시 정책을 얘기해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포용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의 정책에서는 포용도시 정책 사업이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권리 존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동을 존중하는 행정이라든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거나 정규직을 전환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도시라고 하면 공간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적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를 함께 보는 개념이 포용도시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포용하고 시민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포용도시 정책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민 참여라든가 도시민들의 삶의 일자리, 먹거리라고도 얘기하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부분들까지도 서울의 포용도시 정책에는 항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광주의 포용도시 정책은 어떤가요? 광주의 포용도시 정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가 포용도시 선언도 하고 포용도시 정책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광주는 사실 강주형 일자리라든가 생활형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것들을 새롭게 그리고 시작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 도시민의 삶 전체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체계화시키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에서 공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원은 우리가 쉽게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시에서 공원은
도시에서의 허파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 뭐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고 뭐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당시 18세기 말에 뭐 영국을 상상해 본다고 하면 그 도시 안에 뭐 공장이 여러 개 많고 공장 주변에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는 조금조금한 집들이 많고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공장에서의 노동에 이제 시달리고 있던 그리고 도시의 공기는 그 매일매일 석탄이 뿜어내는 매연들 때문에 찌뿌였을 때 이때부터 도시공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됐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도시의 모든 회색빛 매연들이 뭐 그 흡수될 수 있는 공간들도 없고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정원이나 뭐 이렇게 많은 귀족이나 왕들이 정원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공원은 없었거든요. 그냥 귀족의 영토였고 그 왕의 사냥터였고 왕의 정원이었거나 아니면 희귀한 식물들이 있는 식물원이었거나 근데 그런 곳은 시민들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시민권이 만들어지고 도시에 이제 그 공원이라고 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만들어졌었는데요. 도시에서 공원은 그렇게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 휴식처이기도 하고 누구나 뭐 그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시민들이 새로운 행위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 같아요. 공원이 참 중요한 공간인 것 같은데 국내 도시에서 공원들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과정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그 근대 뭐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당연히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일본이 그 도시를 그러니까 뭐 강주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풍치지군이 뭐 이렇게 그 경관이라든가 화재 예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공원을 만들면서 다시 공원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뭐 도로나 주택 지역 말고 녹색의 공간들이 지도에 그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가 우리가 그 만들어졌던 확장되는 이런 과정들은 경제 개발을 통해서 농촌의 인구들이 도시로 그 집중되고 도시를 개발하고 그 산업화의 공간으로서 그 만들어가면서 많은 도시의 인구들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1900년대 광주 인구가 1만이었대요. 그런데 1970년, 80년을 거치면서 60만, 70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사실 60배, 70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도시 경제개발 그 계획에 따라서 광주에 뭐 공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주거 지역들도 만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도시 안에 이렇게 그 공장하고 주거지만 만들면 나중에 공원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텐데.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사실은 공원을 계획만 해놨어요. 공간을. 광주에도 뭐 70년대, 80년대 계획한 공원이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공원이 전체의 50%에 달할 정도로 뭐 70년대, 80년대 도시가 확장되고 개발되면서 공원을 결정만 해놓고 실제 우리는 공원다운 공원을 별로 즐겨보지 못했어요. 일곡동에 있는 일곡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한세봉이라고 이름 불려서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공원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꿈꾸는 공원은 예를 들면 뭐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막 평지에서 잔디밭에서 그의 일광욕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공연을 보거나 뭐 이런 공원들을 막 꿈꾸잖아요. 근데 집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도시공원인 거예요. 그런 형태로 사실은 도시 안에 공원들이 이제 존재해 왔고요. 또 한편으로 광주에서 도시의 공원들이 이제 도시공원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잖아요. 그 일곡 택지 개발을 하거나 수안 택지 개발을 하거나 뭐 문흥동에 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 안에 공원을 그려놨죠. 근데 그 공원들은 대부분 좀 후미진 곳이라든가 아니면 별로 그 주택지로서 상품 개발들이 좀 약한 곳? 뭐 이런 곳에 계획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택지 지역에서도 많이 그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뒤쪽에 있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 택지 개발을 했던 수안지구나 뭐 이런 곳들은 도시의 그 택지 지역 안에 좀 중심부에 공원을 넣기도 하는 그래서 좀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도시 공원들은 사실은 도시 공원이 중심이 돼서 도시 공간이 계획되지 않고 사실은 좀 밀려나서 사실 주거지에서 밀려나거나 공공용지에서 밀려난 곳에 많이 과거에는 계획되고 만들어져 왔던 것 같아요. 푸른길 공원이
전국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사례로 꼽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듣고 싶습니다. 푸른길 공원이 지속가능한 발전 사례, 지속가능한 사례로서 많이 꼽히고 있는 거는 지금은 사실은 많은 도시의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요구해서 도시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푸른길을 결정했던 그 2000년에는 사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시 공간이 누군가가 공무원이나 그 전문가들이 이 공간은 여기는 학교, 여기는 공원, 여기는 주거지 이렇게 도시 공간을 계획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용하는 주체였어요. 그런데 2000년 12월에 결정된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그 도시의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그래서 국내에서 시민 참여 도시계획 그 결정의 첫 사례로서 참여라고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데요. 도시의 길다란 그 철도가 다녔던 길다란 철길이 가치가 없어지고 없어졌던 그 과정도 도심 안을 이 철도가 관통하기 때문에 막 각종 사고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 도시 개발에 그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차량도 막히고 교통 체증도 있어서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철도를 이설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철도를 이설하기로 한 다음에 이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95년쯤에 광주시에서는 이 비어있는 철길을 팔아서 그 철도를 이설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좀 충당을 해볼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놔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1998년쯤에 도시철도 2호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도시철도 2호선이 고가로 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고가 경전철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의정부에 가면 이렇게 고가로 다니는 경전철이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고가 경전철을 만들 때 그 폐선부지에 교각을 만들고 도시철도 2호선을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광주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니다. 그 공간은 그 앞으로의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공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푸른 길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계림동에 시청이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하필 또 생각해보면 그 옆에가 철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시청을 가기가 편했네요. 그래서 계림동 시청에 주민들이 많이 집회를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폐선부지를 푸른 길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만 하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동하고 설득하고 또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그다음에 푸른 길에 대해서 학습하고 하는 이 많은 과정들이 사실 우리가 포용도시라든가 아니면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도시공간을 결정하고 참여해서 또 이용할 이러한 권리들을 직접적으로 그 몸으로 보여줬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어떤 그 사례로서 푸른 길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지금까지도 이 폐선부지를 푸른 길로 만들고 요구하고 결정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폐선부지에 나무를 심어서 폐선부지를 푸른길 공원으로 바꾸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도 시민 가드너라든가 아니면 푸른길 해설사들이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푸른 길을 가꾸고 같이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함께 해오고 있는 이러한 가정이 지속 가능한 사례로서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이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도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몰이라고 하는 거 해가 진다라고 하는 이 시점은 이제 끝났다. 어떤 뭔가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80년대, 70년대 우리가 그 도시를 막 개발하면서 사실 사유지에 여기는 공원으로서 필요하니까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게. 근데 사고 팔 수는 있지만 그 도시 공원으로 결정해놨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공원을 만들 거야. 이렇게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원으로 결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그 사유지가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공원으로 조성이 되려면 광주시라든가, 국가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공공이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고 그걸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시행된 이후에 지방정부가 그 땅을 매입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쓰느니라고 바쁜 거죠. 그래서 공공의 모두를 위한 공간인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예산을 쓰지 않고 안 와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20년 시간을 줄 테니까 20년 안에 그렇게 사유지를 공원으로 결정해놓고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고 조성도 하지 않은 땅은 20년 시간 안에 조성을 안 하면 2020년 6월 30일자로 해제를 하겠다.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거야. 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공원 일몰제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 공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공을 위해서 뭐 학교용지 아니면 도로 뭐 항만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 놓고 조성을 안 한 곳들은 이제 해제를 하는 절차들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일몰제 공원 일몰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과 한 두어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두어 달 뒤에 그 뒤에는 자동으로 사유지인데 공원으로 결정해놨거나 도로로 해놓고 실시계획을 받지 않은 곳들은 그 해제가 돼서 사유지의 사유재산권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도시에서 공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뭐 강주의 도시민들의 상황은 어떨까? 뭐 이런 거잖아요. 강주도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해놓고 해제될 대상이 전체 한 50%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강주는 두 가지 전략으로 그 공원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민간공원이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가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의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그 시에 기부하는 이런 방식, 이렇게 그 시에다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민간공원인데요. 이 민간공원으로 9곳의 공원들은 조성을 하고 그런 민간공원을 하는 방식 하나와 그다음에 강주시가 3천억이 넘는 그 시의 재정을 그 마련해가지고 매입하는 재정공원의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강주에서 가장 큰 공원이 그 중앙공원인데요. 서구와 남구에 이제 걸쳐 있는 이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80만 평 가까이가 되는 80만 평이 넘는 공원인데 이 공원의 한 8% 정도가 이제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나머지는 그 공원으로 남겨지게 돼요. 그 대신 그동안은 사유지였는데 이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이제 조성하거나 개발하거나 하는 방법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숲이 계속 숲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공원이고 산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파트 세대수들도 많고 그 새로운 그 세대들이 새로운 거주지가 되면서 이 인근에 미치는 교통의 문제라든가 교육권의 문제라든가 주거권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이게 절충 방안들을 만들 것인가가 좀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장점은 그동안에 사유지여서 20년 넘게 사유지의 행위 제한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다시 공공이 매입해가지고 공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문제를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생각하는 네. 도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요? 도시의 공공성은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주인으로서 시민들이 행동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사적인 공간이 있고 사적인 공간은 내 집 아니잖아요. 그 집 밖에 나오면 사실 다 공적인 공간들이고 사회적 공간들이잖아요. 이 사회적 공간이고 공공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권리와 그 권리들을 획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이 도시에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시민으로서 나의 권리, 아니면 도시에 사는 거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하게 인정받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불편함이 있고 뭔가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도시에 사는데
뭐 내가 원해도 내가 그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나의 집을 갖기 어렵고 열심히 뭐 편리하게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 도시에 대한 공공성을 획득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강주는 그동안 그 시민들이 많은 것들을 참여해왔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가 강주 북구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운영했고 시민들이 해왔던 사실 시민참여예산제의 시작이 됐던 지역이고 아까 얘기했던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도 도시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정책 결정을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했던 그 또 사례이잖아요. 이러한 참여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참여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많은 이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도시의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공공재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공공재도 재산이거든요. 근데 누구의 재산이냐? 시청이나 시장님의 재산이나 시 공무원들의 재산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 공공재를 지키기 위해 그 공부하는 거 그리고 그 공공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경관이라고 하는 것도 공공재의 하나인데요. 이 경관을 지금 가장 경관을 가장 침해하는 게 아파트거든요. 무등산 앞에까지 아니면 도시 외곽에 옛날에는 논밭이 보였던 이 공간이 어느 날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내 집 앞에 흐르는 강이 옛날에는 보였는데 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뭔가를 볼 수 있는 무등산을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사실 그동안 많이 생각을 안 해왔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부동산적인 재산 뭐 이런 것들만 공공재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무형의 그러한 공공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재산을 지키려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습들도 분명히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많은 대화들을 하는 것들.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광주만의 공공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그 공공성이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매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만들어가고 합의해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우리가 노상방뇨를 하거나 그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게 뭐 처벌을 받거나 공공적인 문제다라고 안 봤어요. 근데 경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뭔가의 문제들을 침해하는 것들을 그 경범죄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합의나 아니면 사회적 의식들을 통해서 공공적인 것들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거나 새롭게 합의하고 결정하면서 이거는 공공적인 부분이야 라고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공공적인 게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강주의 공공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강주만의 공공성은 강주에 사는 시민들이에요. 강주에 사는 시민들이 사실은 강주의 공공성을 대표한다고 할 것 같은데요. 뭐 강주라고 하는 뭐 공간이 갖고 있는 사실 강주 공동체성은 타 도시에서 사실은 부러워할 만큼 우리의 그 성숙된 시민 의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한국의 현대사를 이끌고 있는 이 강주 시민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강주의 공공성을 대표하지 않을까. 질문하신 강주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공간,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는 강주는 광장이 없거든요. 그 서울은 시청 앞 광장이 있는데 강주는 광장은 다 도로에 있는 광장이에요. 교통광장 1호, 교통광장 2호 뭐 이렇게 있고 시민들이 이렇게 열려서 모일 수 있는 사실은 가장 공공성이 많이 드러나는 공간은 공원이에요. 우리 걸어다니는 보행로에도 공공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편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에게 보도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요. 이동의 권리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공적인 공간인데 바꿔야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인도도 바꿔야 되죠. 그다음에 버스, 공공 서비스로서의 공공적인 공간인데 저장 버스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것들이 다 공공적인 부분하고 연결 있어서 내 집 밖을 나오면 사실은 모든 도시의 공간은 다 공공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도시 공간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도시 공간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꼽은다고 하면 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뭐 경관위원회 이렇게 사실은 도시의 공간을 결정하는 위원회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위원회는 대부분 뭐 당연히 공무원들은 참여하고요. 전문가 그리고 소수의 이제 시민 단체들이 한두 명 참여하고 뭐 20명 내외의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도시의 개발 사안이나 아니면 도시의 그 계획의 방향, 도시의 그 공간적 방향, 그리고 도시의 어쨌든 뭐 사적 개발들을 하게 되면 공적인 부분에서 침해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완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공공의 이익을, 그래서 공공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위원회인데,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비공개되어 있는 게 많아서요. 저 역시도 가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안건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제가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가서 해당 열람, 그것도 복사도 안 돼요. 기록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깜깜이인 위원회들이 많아요.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은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시민의 권리를, 그리고 도시의 공공재를 지켜주는가, 이거 확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시민의 권리가 좀 침해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왜 그렇게 논의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궁금한데, 그런 부분들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많아서 확인하고 싶은데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타 도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도시는 전주시거든요. 전주시가 얼마 전에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 강주에서도 강주형 일자리 만들고 생활형 임금 만드는 게 이제 도시에서 강주시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처럼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들이, 전주시는 시장이 나서서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전주는 모든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역할을, 근데 이게 시장이 도시 공간만을 잘 설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살피는 거잖아요. 이러한 선언을 한 전주시의 사례도 사실은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공공적인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게 포용도시의 문제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강주에서 공론화했던 건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까 말까 찬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공론화를 했잖아요. 근데 전주시에도 우리 강주처럼 강주에도 도심 한가운데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있잖아요. 근데 전주시에는 대안방직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는 사유지인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공론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근데 이거는 도시철도 2호선을 할까 말까 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하고는 아주 복잡한 내용을 같이 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공공 예산을 들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지을까요? 아니면 그 예산을 안 들이고 짓지 말까요? 그래서 다른 도시교통 정책으로 전환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찬반을 결정하는 거와 다르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근데 이 공간이 공공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대안방직이라고 하는 사유지니까.
강주도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사유지잖아요. 그 공간이 도시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공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단순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마음대로 도시 그 공간에 뭔가의 개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옳지 않고 시민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도시 전체와 연관되어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공론화를 하고 있는데요. 공론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새로운 도시의 공공성의 모델들을, 공공성을 찾아가는 모델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주라고 하는 도시 공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회가 되면 떠나야지. 이 강주라고 하는 도시에 특히 최근에 이제 도시 외곽에 아파트 장벽들이 너무 커지고 다낭에서 들어오든 뭐 장성에서 들어오든 이 아파트 병풍이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떠날 거야. 난 말년에는 아니면 정년퇴직하면 이 도시에서 안 살고 도시 근처에 농촌 지역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곳이 매력이 있는 도시여야 되는데 매력이 있는 도시에서 그 여러 가지 측면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매력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이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첫눈에 보고 반할 만큼의 매력은 아니더라도 사는데 괜찮은 도시네.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정말 누구나 공공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는데 기본적으로 그 필요한 것들,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도시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뭐 앙리 르페브르가 얘기했듯이 작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으로서 공유하고 향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들을 만들어 가도록 해보자. 그래서 도시는 정말 작품이다. 우리가 같이 만드는, 그냥 우리가 도시는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다시 계속 이번 오늘의 자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이 작품이, 우리가 예술 작품을 봤을 때 물론 누군가는 뭐 그 작품의 가치가 얼마냐 이것으로도 기결하겠지만 사실 작품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작품 속에서 작품을 내가 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또 행복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 강주라고 하는 도시를 떠올렸을 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거.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도시 안에 도시를 상품으로 보지 않고 작품으로, 그래서 도시에 사는 누구나 모두가 뒤처지지 않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를 위한, 그리고 그 안에서는 특히 그 사회적 약자, 생물학적 약자가 행복할 수 있는 도시, 웃을 수 있는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